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에 대해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당신의 삶을 최악의 악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들과 무언가 해결하려 할 때마다 끝없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도록 돕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나르시시스트는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심리학계의 오래된 논쟁인 본성 대 양육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정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만 나르시시스트가 된 사례나, 같은 부모와 환경에서 자란 형제 중 일부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를 보면 환경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에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정신의학에서 비군 성격장애라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가족에 속한 만큼 나르시시즘 역시 유전적 배경을 가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추론일 뿐, 아직 특정 유전자가 나르시시즘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만한 수준의 과학적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다음은 뇌의 구조적 이상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학대나 트라우마, 역경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가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뇌 역시 일반인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뇌의 이상이 나르시시즘을 유발한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친 나르시시즘적 사고와 행동이 뇌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의 뇌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이 나르시시즘은 유전병이다, 뇌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태도입니다. 아직 학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0년쯤 후에는 유전적 연결고리나 뇌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나르시시스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1970년대 이후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25세 미만의 젊은 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실제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두 가지 다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진단 기준의 확대입니다. 2013년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5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이 도입되면서 과거에는 진단되지 않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80%가 사용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최신판에서는 아예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진단명 자체가 사라지고 여러 특성의 조합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진단의 틀이 바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적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성격이 못된 사람으로 치부되었을 행동들이 이제는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게 되고 법정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나르시시즘적 스타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경향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나르시시즘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증폭시키는 완벽한 무대를 제공한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 현대 문명 자체가 나르시시즘적 특성에 보상을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 공격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승자로 칭송받는 시대입니다. 마치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포춘 500대 기업 CEO의 5%가 사이코패스로 진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인구의 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외과의사 집단에서는 일반인보다 5배에서 10배나 많은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치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처럼 현대사회는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과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이중적입니다. 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인지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취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타인에 대한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난 포식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깊은 동기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자기 정당화와 과장, 환상으로 가득 찬 기이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현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즉, 가스라이터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스스로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환상의 성에 갇혀 그 성벽 밖의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허황된 약속을 할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절대 지켜지지 않고 당신은 결과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속이려는 의도가 아닌 환상에 대한 맹신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이코패스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목표 지향적이며 양심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 사는 정신적으로 훨씬 더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나는 천재다, 나는 완벽하다는 환상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 환상을 긍정해주면 당신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지만 만약 그 환상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면 당신은 즉시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신을 무자비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나르시시스트 탐지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직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직감은 동전 던지기처럼 50%의 확률로 틀리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의 직감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불편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로봇공학자 마사히로 모리가 1970년대에 제시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아시나요? 그는 로봇이 인간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섬뜩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로봇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공허함을 우리의 직감이 감지하고 이엄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학벌도 좋고 부유하고 멋진데 내가 왜 불편함을 느끼지?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를 속일 수는 있어도 당신의 몸과 영혼이 보내는 경고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직감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 수감된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멈추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면의 변화가 아닌 외부 자극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자극이 사라지면 그들은 어김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역동성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떤 치료나 행동 수정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진단받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는 전체 인구의 1에서 7%에 불과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동이 다소 거만하고 이기적일 수 있지만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고 내면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 상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보이지만 실제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나르시시스트이든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당신을 파괴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바꾸려 할 것이고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공감 능력을 잃고 공격적으로 변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누구보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의 피해자였으며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기로 선택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현실과 단절된 채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끊임없는 공포와 투쟁이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연민이 당신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끌어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몫이며 당신의 인생을 파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당신의 직감을 믿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으며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선택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삶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기를